네, 국민의힘이 당을 쇄신할 혁신위원장 인선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여당발 정계 개편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합리적인 지적이라면 당이 다양한 목소리를 포용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또 내일 당무에 복귀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당 통합의 시험대에 올랐는데요. 오늘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정치권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근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지금 이 시각 국회에서는 고위 당정협의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현장을 연결해서 김기현 대표의 목소리도 좀 들려드렸는데 한 가지 좀 눈에 띈 내용이 있었습니다. 민생협치회담 제안을 이재명 대표에게 했다는 것인데 좀 어떻게 들으셨는지 먼저 좀 듣겠습니다. 우선은 민생이라는 게 이제 강서구 재보궐선거 이후에 저희 당이 참패를 했지 않습니까? 참패를 한 이후에 저희가 현수막도 철거하는 등 정쟁을 하지 않고 민생에 올인하겠다. 그리고 윤 대통령께서도 이제 사우디, 카타르 순방 출국 전에 민생에 보다 더 전념하겠다 그런 메시지를 냈단 말이죠. 그래서 민생은 사실 국회가 민주당이 우위에 있는 전국에서는 민주당의 협조가 없이는 정부의 국정과제를 뒷받침할 수가 없습니다. 그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혀 있고요. 그리고 민주당도 더 이상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벗어나서 정말 여야 대표가 머리를 맞대고 그리고 여야가 함께 민생을 돌보자는 그런 의미에서 정말 허심탄회하게 제안한 거기 때문에 민주당도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주기를 바라는 거고요. 오늘 고위당정협의회에서도 나온 화두가 계속 민생이지 않습니까? 예. 그 민생 중에서도 결국 경제 문제인데 지금 경제가 이제 11월 달에도 이제 제조업이 점점 둔화될 것이다, 경기가. 그리고 물가는 계속 오르고 그 겨울철 다가오는 상황에서 에너지 수급 문제, 농산물 수급 문제,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정기국회 내년 총선 이전에 마지막 정기국회인데요. 그러한 여당의 진정성을 야당도 이제 받아주기를 바라는 것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현수막도 내리고 TF도 줄이고 그리고 지금 말한 것처럼 언제 어디서든 격식에 구애받지 않고 야당 대표도 만나겠다 이런 발언까지 내놨거든요. 지금의 움직임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방향은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그 방향이 맞다라고 우리가 믿을 만한 신뢰의 자산은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1년 2개월 동안 소위 제1야당의 당대표를 만나지 않았었고 거의 1년 2개월 동안 국민의힘은 계속 소위 야당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만을 공격을 했던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전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한 거죠. 설명이 없이 민생만 말씀하시는 건 제가 볼 때는 지금의 상황들을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 아시겠습니다만 이번 강서 보궐선거 패배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정권 심판론 아니겠습니까? 정권 심판론이라고 얘기하는 건 1년이 넘도록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이 30% 박스권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국정운영 방향을 바꾸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근본적인 이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로는 유죄가 확정된 이제 3개월밖에 안 된 후보를 대통령이 사면을 내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나오게 함으로써 상황이 꼬인 거 아니겠습니까? 전 그런 측면에서 소위 김기현 당대표가 얘기하는 여야 간의 협치와 대화는 필요하겠습니다만 그 이전에 대통령의 태도 변화가 필요하고 국민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진정성 있게 예를 들면 사과나 반성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협치로 갈 수 있는 중요한 동력이 될 텐데 그것 없이 만나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진정성을 소위 야당이 쉽게 신뢰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내부적으로도 이 쇄신의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이 혁신 기구를 이제 만들고 혁신위원장 인선을 마무리하겠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조금 늦어지고 있는 모양새예요. 그래서 좀 이 혁신이 구성이 좀 늦어지는 이유를 어디에 있다고 좀 보고 계시는지요? 뭐 언론에 보도된 대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혁신위원장의 인선이죠. 인선인데 그 이전에 혁신위의 성격과 권한에 관한 그런 고려를 좀 해봐야 되는데요. 사실 정치적인 시계를 보면은 이제 12월 정기국회가 끝나는 순간 각 당은 공천관리위원회라고 하는 그런 총선과 관련된 기구를 발족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 혁신위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은 물리적으로 한 달 내지 2달 정도 남짓이에요. 그러한 한계성에서 과연 얼마만큼 혁신위의 권한을 인정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 하마평에 오른 한 인사는 혁신위의 권한을 정권을 줘야지만 하겠다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혁신위의 권한이 딜레마인 거죠. 왜냐?
혁신의 정권을 준다면은 사실 김기현 대표 2기 체제가 출범했지만 무용지물에 가까운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한 한계점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무엇보다도 발상 사고의 전환을 좀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도 당 내부에 나와요. 그 얘기는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것과 연관됩니다. 혁신위가 그러한 권한과 성격의 한계가 존재한다면 김기현 대표가 모든 것을 좀 내려놓고 보다 더 쇄신하는 모습을 먼저 보이는 것이 국민께 더 다가가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발상의 전환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쇄신이라면 뭐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얘기는 뭐 일각에 이제 비공개 때도 나오고 하는 얘기지만 사실 김기현 대표가 총선에 패배하면은 정계 은퇴를 하겠다까지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총선에 패배하면 정계 은퇴지만 총선에 패배하기 이전에 승리하기 위한 모든 것을 김기현 대표께서 내려놓는 그러한 얘기도 이제 일각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것이 가장 대표적인 게 울산 불출마 선언 그리고 하태경 의원이 수도권 험지 출마했는 만큼 김기현 대표께서도 그러한 결단을 보이는 것이 어떠냐 하는 그런 게 이제 당내에서도 일각에서 터져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게 하나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앞으로 이제 혁신이 김기현 대표께서 구성을 한다고 했으니 만약에 그런 구성이 된다면 아마 정권을 위임하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는 한 혁신이 위원장의 인선은 보다 더 난항에 부딪히지 않을까 그런 전망을 해봅니다. 예, 뭐 지금 저희가 자막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뭐 여러 인물들의 이름들은 계속 나오고 있는데 확실히 지금 뭔가 구체화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좀 구성이 늦어지고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아마 언론에 나온 내용은 이 외부 인사는 고사한다는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외부 인사가 들어와서 혁신이 활동을 했을 때 그만큼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외부 인사들이 상당히 매우 부정적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내부 인사를 시켰을 때 국민들이 봤을 때 혁신할 수 있겠는가라고 이 딜레마 상황에 빠져있다는 생각은 분명히 들어요. 그래서 핵심적으로 일단 김기현 체제가 계속 갈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 뭐냐면 12월 달에 비대위가 들어올 수도 있을 거다. 그럼 12월 달에 이제 뭐 예를 들면 김한길 비대위원장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오는 측면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혁신위가 활동할 수 있는 기간 자체가 매우 한정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혁신위는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비대위 정도가 있는데 비대위가 성공하는 케이스도 공천 권한을 쥐고 있고 거기다가 소위 비대위원장이 매우 예를 들면 알려진 높은 인물들, 예를 들면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정도가 돼야지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어요. 자, 그렇다면 혁신위원장이 와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없고 또 거기다 가장 뜨거운 감자가 유승민 전 의원과 이준석 전 당대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혁신위원장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또 아주 근본적인 또 한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사례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해결할 난제는 많은데 그걸 해결하는 권한이 없는 혁신위원장이니 이걸 맡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또 그리고 맡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어떤 거냐면 저희 대통령이나 지금 현 국민의힘 주류 의원들과 또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내부가 또 혁신위원장을 만들어서 분열의 양상으로 갈 수 있다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아마 김기현 당대표가 좀 매우 예를 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스러워할 것이고 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제대로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오늘도 좀 장담하기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짧게만 이거 여쭤보면은 신속하게 그래도 이 혁신을 추진할 때 신속하게 가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적임자를 찾는데 좀 시간이 늦어지더라도 찾는 게 맞습니까? 이런 거죠. 사무총장 인선을 했는데 김기현 대표 2기 체제가 아무리 세력 교체라고 표현할 정도로 97세대라고 할 수 있는 70년대생을 전진 배치했다고 하지만 모든 것이 사무총장 인선에 사실 빛이 발했지 않습니까? 그걸 보더라도 혁신위원장 인선을 급하게 했을 때 만약 그것이 빛이 바래는 인사라면 사실 아니한만 못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혁신위가 갖고 있는 그런 딜레마, 당 지도부의 딜레마가 더 깊어질 거라고 봅니다. 예. 자, 이렇게 김기현 2기 지도부는 출범했고 혁신이 구성을 하고 있는 와중에 여당발 신당 내지는 정계 개편 논의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김혜지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최근에 한 인터뷰에서 한 이야기과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민주주의 정당이라면 다양한 목소리를 포용해야 한다. 이것이 이제 이준석 전 대표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의 문제도 좀 그런 차원으로 생각해 보자라고 이제 주문을 한 것인데요. 일단 이 제안에 대해서 좀 어떻게 들으셨는지 생각을 좀 여쭙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김혜지 최고위원이 말씀하시기 이전에 저희 당내 문제를 두고 사실 광역자치단체장인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먼저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 중에 하나가 다양성이다. 그래서 다양성을 존중해야 된다는 목소리를 내셨어요. 그리고 우리 당이 민주당의
어떠한 진행되는 상황,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친명계, 비명계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당이 또 타당에 대해서 평가했을 때도 다양성이 훼손된 정당이 무슨 민주주의를 말할 자격이 있느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당연히 우리 당 스스로가 다양성을 존중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준석 전 대표나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도 다양성의 차원을 넘어서는 당 내부의 분란을 일으키는 듯한 어떤 방법론의 문제겠죠. 방법론의 문제와 화법의 문제와 그런 부분은 그분들도 좀 자중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이 그만큼 힘들고 위기고 단결이 중요한 그런 상황에 그리고 당정대가 민생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마당에 그런 표현의 방식과 합법의 방식 그런 것을 조금 달리한다면은 우리 당 내부에서 다양성의 목소리는 더 자연스럽게 나올 것이고 그것이 건강한 국민의 힘으로 국민들 사이에 자리 잡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좀 이 인터뷰 내용을 들으셨는지 저는 뭐 궁금합니다. 김혜지 최고위원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미는 알겠습니다만 좀 갸우뚱하긴 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계속 당정 일치를 강조한 게 국민의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과 정이 일치돼서 대통령이 생각하는 국정 운영을 뒷받침해야 된다는 의견들을 많이 제시했었거든요. 전 그런 차원에서 김혜지 최고위원의 이런 발언 자체가 국민의힘의 중요한 어떤 흐름의 반전을 보여준다면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그냥 그야말로 아무런 파장 없는 의미 없는 발언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월급은 오르지 않는데 물가가 오르는 상황. 그다음에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 돈은 못 버는데 금리가 올라가서 대출을 못 갚는 상황. 이건 구조적인 요인이라고 치더라도 이런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가의 재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부자나 기업에 대한 감세 때문에 국가가 줄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위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저는 국민의힘이 이런 상황에서 좋다. 지금까지 정책들을 변환시켜서 소위 부자 감세나 예를 들면 기업 법인세 어떤 인하를 갖다가 다시 원 상태로 돌려서 국가의 재정 상태를 좀 확보한 다음에 서민과 소위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태도의 변화이거나 또는 최수근 상병과 고 최수근 상병과 박정호 전 수사단장 문제, 홍범도 장군에 대한 흉상 이전 문제, 후쿠시마 핵 오염수 문제 등 국민의 상당히 많은 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변화하겠다는 말씀을 하신다면 전 적어도 김혜지 최고위원이 말씀하신 민주주의 정당이라면 다양한 목소리를 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변화에 대해서 국민들도 이해하실 것 같고 야당도 자 그렇다면 대화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전제가 없다면 저는 김혜지 최고위원의 말씀이 전체 말씀이기보다는 충정어린 말씀으로 끝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분명히 있다. 저는 그래서 좀 국민의힘이 앞으로라도 이런 방향들을 전환하신다면 야당이 좀 대화를 안 해야 될 하는 게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김기현 당대표의 입으로부터 좀 이런 얘기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유승민 전 의원이나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어떤 뭐 신당 창당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한 건 아닙니다만은 지금 어떤 이제 발언들을 보면은 좀 지켜보겠다 이런 정도의 수준인 것 같기는 한데요. 보시기에 실현 가능성은 있어 보이십니까?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에 탈당도 했었고 그리고 신당 합류를 한 그러한 전력을 말씀하시면서 만약에 본인이 당신이 그러한 결심을 한다면은 그 결심은 굉장히 대단한 결심일 것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는데요. 그럴 수 있죠. 충분히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그러한 신당 창당이라는 걸 100%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하지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과거 당시의 바른정당의 태생 배경이나 그때 당시의 여건과 지금은 다르다. 그 얘기는 뭐냐? 그때 당시는 사실 저희가 대통령 초유의 탄핵 이후에 그리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옹립하기 위해서 정치는 혼자 한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의원들이 동반 탈당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동력이 생겼단 말이죠. 그리고 그러한 동력이 생긴 거에서 유승민 전 의원도 합류를 하신 거란 말이죠. 하지만 지금 상황은 윤석열 정부의 탄생 이후에 지금 약 2년 가까운 시간이 되는 시점에 유승민 전 의원도 지난 대선에서 종로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함께 손을 맞잡고 국민들한테 윤석열 후보 지지를 호소하셨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국민의힘의 탄생 배경이나 국민의힘을 등에 업고 당선된 윤석열 후보를 당선시켜 달라고 했던 그 말에 책임을 지는 것이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안 된다. 그랬을 때는 어떤 당 내에서 해결하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되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 만약 정말 얘기대로 신당을 창당한다. 그렇다면 내년 총선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당이 분열을 하느냐에 따라서 좌우된다는 그런 얘기도 있을 정도로 그러한 것은 당에 결코 득이 되는 게 아니라 해가 된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모두가 국민들이 위임한 국민의힘의 대통령을 탄생했고 그러한 국민들로 위임받은 권력을 정말 민생으로서 국민들을 향해서 국가를 위해서 매진하고 올인하는데 모두가 다 힘을 합쳐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견 어떠십니까? 일단 하나 이제 고리가 있는 것 같아요. 선거구제 문제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구제가 만약에 지금 현행 제도에서 중대선거구제의 개편을 전제로 해서 해처분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대선거구제를 하자고 얘기하고 거기에 찬성하는 국민의힘, 뭐 민주당 아니 제 정치인들이 모여서 선거구제 개편을 해서 그럼 이제 150석이 넘어야겠죠. 왜냐하면 선거구제 개편하려면 법안을 갖다 통과시켜야 되니까요. 근데 이 가능성은 좀 높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시나리오는 한 4개 정도가 될 것 같아요. 하나가 뭐냐면 그 윤석열 대통령발 정계 개편이라고 얘기하는 또 이제 국민의힘에서 집단적으로 탈당해서 민주당 일부와 제3지대가 결합하는 뭐 예를 들면 양양자 금태섭 신당 같은 거겠죠. 이런 형태의 하나의 흐름이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소위 이제 이준석, 유승민 의원들이 각자 이제 도생을 위해서 탈당한 다음에 소위 이 지역 무소속 연대를 만드는 거죠. 아마 제가 볼 때는 영남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런 형태의 흐름이고 세 번째 형태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준석, 유승민 의원들이 같이 나와서 소위 제3지대 중도 정당들을 만드는 방안이 있을 것 같고 이제 마지막은 뭐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 역성형용 모델 같은 거죠. 당 내부에서 대통령 탈당해라 얘기하면서 당이 변하는 방식이 있겠죠. 근데 제가 볼 때 이건 가능성이 낮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정도의 흐름이 있을 건데 이런 모양들은 아마 12월 달에 결정이 될 거다. 왜냐하면 공천 문제에 대해서 가닥이 잡히지 않겠습니까? 워낙에 유승민, 이준석 두 정치인에게 공천을 주지 않을 거라는 것이 명백해진다면 당연히 12월 달 결행설은 사실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 두 사람의 이동이라고 얘기하는 건 말씀하신 정계 개편의 하나의 중요한 스타트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아직까지는 서로 상황들을 판단하고 지켜보겠습니다만 12월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움직임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형태로든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에 있는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분열하는 순간 이 소선구제 하에서는 분열하는 쪽이 패배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근데 원심력은 국민의힘이 좀 높은 상황이고 민주당은 좀 원심력이 덜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혁신 경쟁을 잘할 것인가 양당이 전 이것이 원심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지켜보시죠. 얼마 안 남았는데. 알겠습니다. 이번엔 민주당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내일 이제 국회에 복귀합니다. 최고위원 회의도 직접 주재할 거라고 하는데 앞으로 이제 어떤 행보를 보일까? 크게 두 가지가 가장 이제 주요한 관심 포인트인 것 같아요. 가결파, 이른바 가결파 의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지명직 최고위원 자리를 누구를 앉힐 것인지, 좀 각각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일단 이재명 당대표는 10월 9일 날 본인의 원칙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발산력 유세에서 좀 작은 차이를 넘어서 단결해야 된다라는 원칙적인 입장을 제기했고 제가 알기로 이 내용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일부 최고위원들 같은 경우는 가결파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당에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제기를 하는 건 사실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재명 당대표가 얘기하는 당대표로서의 당의 단합을 위해서 작은 차이를 뛰어넘자라는 얘기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익표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경선에서 승리한 다음에 국민들에게 약속한 내용이 있습니다. 소위 윤리심판원에서 가결파 의원들에 대해서 물어야 된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 얘기는 국회의원들이 동의한 원내대표가 국민에게 약속한 내용입니다. 만약 이런 절차도 거치지 않는다면 제가 볼 때는 원칙 없는 통합으로 비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윤리심판원에서 이것이 해당 행위에 맞는지 안 맞는지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판단된 내용이 나오면 당 지도부가 정치적 판단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없다면 저는 매우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지명직 최고위원 문제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일부 뭐 인물에 대한 뭐 제안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뭐 예를 들면 뭐 충청 뭐 여성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만 저는 아직 결정은 안 된 것 같고요. 핵심은 당의 혁신 흐름을 역행하지 않는 적어도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인물이면 된다. 저는 지금 상황에서 강서 보궐선거 핵심적인 내용들은 정권 심판입니다만 민주당도 혁신하지 않으면
유사한 상황에 봉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국민의 아주 엄중한 심판이기 때문에 지명직 최고위원 문제와 관련해서도 국민들이 요구하는 혁신의 방향에 맞는 인물을 선택하는 것, 전 그것이 누구이든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만 앞으로 예를 들면 국민들의 지지를 계속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재명 대표는 저는 딜레마에 쌓여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체포 동의안 표결 당시에 메시지는 통합 행보를 하겠다. 그리고 인사도 탕평책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 현재 벌써 친명계 요구가 거세단 말이죠. 가결파 5인에 대해서 최소한의 징계 절차를 해야 된다는 요구가 있고, 그리고 그 이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개딸들이와 하는 팬덤, 일종의 팬덤 정치를 이제 해오셨는데, 그러한 개딸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갈 수 있을까 하는 게 더 큰 딜레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저희 당이 내놓은 민생을 위한 여야 대표가 함께 하자는데 자리를 함께 하기 위해서라도 당내 문제를 처리하는 게 우선일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 당내에서 그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마 당내에서 친명계는 거세게 또 여당이 제기한 그러한 민생을 위한 협치, 만남도 거부할 게 분명하단 말이죠. 그래서 내부의 목소리를 정말 얼마나 당대표답게 이번만큼은 리더십을 보이고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지, 그것이 저희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대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두 분 말씀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창근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